유학날 잡지사 1호로 18번째 페이지에 흑백요리사에 5만 가지 소스좌가 있다면 잡지사엔 5만 가지 오해를 풀어주는 역사좌가 있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역사적 인물의 오해와 진실을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풀어보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인물은 과연 어떤 오해에 시달리고 있을지 오늘의 주인공을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인물은 오해와 이해 사이에서 한번 청취자분들께서 또는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허균. 허균입니다. 홍길동전 허균. 홍길동전의 저자로 알려진 허균인데요. 네. 이제 이 허균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조선 시대의 광해군이라는 폭군에 대립해서 혁명을 꿈꾸던 인물, 그렇지만 안타깝게 쓰러져간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네. 더불어서 누이 헌한설원도 굉장히 비극적인 그렇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불운한 천재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 사람의 이름을 알 수밖에 없는 게 동네 주민센터 가면은 이렇게 무슨 서식했으면 이름 적을 때 그 밑에 그렇죠. 홍길동이라고 그렇죠. 해야 돼서 그렇죠. 실제로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소설 속 홍길동전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허균까지 맞습니다. 떠올리게 된다는 점에서 허균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모르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저자로서의 허균의 지위는 탄탄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몇몇 연구자들이 과연 그러한가? 그래요? 라는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거꾸로 어떻게 해서 허균이 홍길동전의 저자로 알려지게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신다면 더불어서 혁명가로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허균의 사상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그가 남긴 저작과 그다음에 후대의 평가를 통해서 들어보신다면은 조금 더 이제 허균이라는 인물에 좀 가까워지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궁금해지네요. 뭔가 제 머릿속에는 다재다능한 천재이면서도 약간 문제적 인물 이런 그렇죠. 이미지가 좀 괴팍하면서. 있는데, 괴팍한 이미지. 홍길동전의 저자로 알려진 그리고 헌한설원의 동생인 허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허균의 일생부터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허균은 이제 양천어 씨 명문가의 그러니까 가문에 속해 있던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자칫 이제 허균을 뭐 서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본인은 홍길동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은 홍길동이 아니고 이제 소설 속의 주인공이 홍길동인데요. 아버지는 이제 초당 허엽이라는 분으로서 당시 이제 동인의 영수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초당 순도마을 초당인가요? 맞습니다. 초당 마을이 이제 허균이 처음에 이제 허균은 이제 교산에서 태어났지만 누이와 함께 살았던 공간이 이제 강릉 경포였던 그 그렇죠. 마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초당 마을이라고 부르는데요. 허균 자체는 그 강릉에서 약간 북쪽인 사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야트막한 언덕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거 용 닮았다. 그래서 용을 가리키는 낱말 중에 하나가 교자가 있는데 그래서 저거는 교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동네에서 태어난 허균은 교산이라는 호를 자기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균을 가리킬 때 교산, 허균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교자가 교령의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무기의 뜻도 있습니다. 용이 되지 못한. 하늘로 승천을 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용이 되는데 거기를 올라가지 못한 그랬던 이무기의 어떤 글자의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허균을 그 교산과 빗대어서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느낌이 복합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성공하지 못한 안타까운 비운의 천재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데요. 네. 형제로는 이제 이복형인 허성, 그다음에 동복의 형 허봉, 그다음에 동복의 누나였던 헌한설원 이렇게 있었고요. 네. 어려서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살면서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네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여럿 있었다. 이순신, 맞다. 허균 선생이 그랬었지. 유성룡, 원균. 맞다. 실제로 그래서 허균이 유성룡한테 공부를 배웠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달이라는 당시 유명한 시인, 서울 출신의 시인에게도 배우기도 했었지만은 유성룡 등에 이제 공부를 했고요. 건천동 그쪽인가요? 그렇습니다. 중구 일대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7살 문과에 급제를 했으니까 굉장히 수재였고 탁월한 인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관직을 역임하는데 문제는 탄핵당하고 또 복귀당하고 탄핵당하고 복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의 이유가 보통 뭐 부정부패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탄핵의 이유를 보면은 예를 들어 국상 중에 기생과 가까이 했다. 예, 쾌락주의자. 네. 아니 네. 유학자가 갑자기 승려들하고 지내더니 불교에 심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성리학자의 궤도에 벗어나 있었던 인물. 그래서 이제 그 허균을 이제 양명하게 영향을 받았던 인물로도 평가를 받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탄핵을 받았는데 또 바로 복직이 됩니다. 네. 그 얘기는 실력이 탁월했다거나 능력은 있어. 또 한편으로 행정에 대한 어떤 탁월한 어떤 감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회가 제공이 되는데 명나라에서 온 사신 주지번을 접대하거나 또 그 자체가 명나라로 사신을 가기도 합니다. 그 네. 과정에서 이제 조선의 어떤 명문장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누나가 이제 이때 이미 돌아갔을 때인데 그 그래요? 누나였던 허난설원의 시를 중국에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보고 아니 어떻게 여성이 이렇게 멋진 시를 쓰느냐라고 하면서 그게 중국에서 널리 퍼지게 되고 그게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해외 수출을 했네요. 누나 그래서 작품을. 동아시아의 문학으로서 허난설원이 이름을 날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게 바로 이제 허균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허균이 나중에 결국 역적으로 몰려서 죽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허균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특히 광해군이라고 하는 조금은 모순된 성격을 가지고 있던 군주 때에 따라서는 좀 허균하고 좀 잘 맞을 것 같은 군주가 광해군인데 네네네. 그 광해군이 너는 천지간의 괴물이다. 일괴물이다. 라고 했어요. 표현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야. 그런데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그러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네. 대체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이첨과 함께 대북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 유학자들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들은 짐작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패모론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폐모론. 임목 대비를 네. 이제 폐서인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당시 윤리로 볼 때 어떻게 왕의 어머니를 네. 패모를 시키느냐. 임목 대비가 영창대군의 어머니. 광해군요? 영창대군의 어머니 선조의 후 계비. 선조의 계비. 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갖게 되는데 네. 또 한편으로 당시 칠사의 난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도적들과 영모가 연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루되기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결국 그런 가운데 반대파였던 기준격의 상소,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기 측근이었던 현흥민의 남대문 경무 사건, 이 사건으로 결국은 역적의 혐의를 쓰게 되고 그리고 능지처사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허균은 굉장히 탁월한 인재이며 또 때에 따라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인물인데 안타깝게 시대를 잘못 만났고 자신의 선택을 잘못해서 비극을 맞이했다. 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네. 이제 그와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네.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듯했지만 의외로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내용. 네. 허균에 대한 진실과 오해 알아볼 텐데요. 근데 일단 이것부터 좀 풀고 싶어요. 허균하면 일단 홍길동전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근데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허균이 쓴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 얘기는 한 15년, 20년 정도부터 학계에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은 일정 부분 수용을 했지만 또 전면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백과사전류를 보면은 홍길동전 하면 허균이 지은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한글 소설 또 최초의 한글 소설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약간씩 사전마다 뉘앙스가 좀 다른 것들은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뉘앙스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운하지가 않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개운하지 않은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개운한 거는 허균이 지은 문집 안에 홍길동전이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뭐 깔끔하죠. 이건 내가 쓴. 내가 씀을 넘어서서 이걸 더 이상 제가 여기 꺼내 갖고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그렇죠, 일이 이상하죠. 돼버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홍길동전이 이제 어떻게 처음 허균이 쓴 소설로 전해졌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허균이 이제 홍길동전의 저자라는 근거는 거의 비슷한 시기이지만 허균의 제자 그렇지만 나중에는 반대당 서인 쪽으로 돌아섰던 이식이라고 하는 문장가의 책에서 등장을 합니다. 네. 그 문장가의 저작을 모은 책을 보면 택당 별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런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전하기를 수호전, 그러니까 수호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8 영웅이지만 도둑들의 이야기잖아요. 아, 그렇죠. 어쨌든. 네. 네. 이 수호전을 지은 사람은 집안 3대가 벌을 받았으니 도적들이 그 책을 이제 떠받든다. 아, 도적들의 필독서. 그러니까 도적들의 네. 필독서죠. 네. 우리가 도적이지만 알고 보면 영웅이라니까. 도적 길라잡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대가 벌을 받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중국에 전해지고 있는데 네. 허균과 박엽 등, 그러니까 박엽은 이제 허균의 측근입니다. 그 책을 좋아해서 거기에 나오는 도적의 별명, 뭐 노지심, 뭐 이런 것들이겠죠. 맞아. 급시우, 노지심. 송강, 뭐 이런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도적의 별명을 차지하고 야 너는 급시우야, 너는 뭐 노지심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아, 허균과 박엽이 수호전 보면서 그러고 네, 놀았다. 그렇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했다. 네, 이렇게 장난을 했고 네. 허균은 또 홍길동전을 지어서 어. 수호전, 그러니까 수호지에 비겼는데 네. 그 물이 서양갑, 심우영 등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네. 칠서의 난에 연결된 인물인데 아, 예. 이 책을 보고 행동을 실천하다가 역적으로 분쇄되었으니 그리고 허균도 나중에 반역죄로 처형되었으니 이는 수호전을 써서 벌을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심한 죄를 저지른 거다. 아, 심한 죄를 저질렀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라고는 돼 있네요. 그렇죠. 이 시기의 기록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식이라고 하는 인물의 기록에 보면은 이제 역적 허균이 왜 역적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둑들이 나오는 수호지, 즉 반역자들이 나오는 건데 네. 그 내용을 즐겨서 그와 비슷한 책인 홍길동전을 써놓고 나 이 책 써서 이거 두 책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홍길동이 허균이 주장을 했다. 네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럼 먼저 그 문장에 나오는 앞에 서양갑 심우영이라는 인물이 네, 아까 어떤 뭐 사건과 연결된 칠서의 난이라 하셨나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1613년 그 허균이 죽기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칠서는 7서자를 가리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자는 명문가의 자식인데 첩의 소생이죠. 첩의소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세가 막혔어요. 네. 어려서 형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형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렇죠. 나으리라고 불러야 돼요. 형을. 그러니까 호부호형을 못했던 7명인데 네. 공부는 굉장히 잘했고 집안도 넉넉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허균하고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 칠서가 어느 날 도둑이 되어서 잡힌 겁니다. 문경세제에서 은을 들고 나르던 상인을 죽이고 그 은을 700냥을 탈취했던 사건이 이제 보고가 돼서 올라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일종의 강도 살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강도 살인 사건이면은 야 너 왜 강도했어? 너 살인 사건했어? 이렇게 가면 되는데 네. 근데 이 사건이 갑자기 역모로 변하는 거예요. 어. 야 니네 그 은 모아서 뭐 하려고 그랬어? 은 700냥 가지고. 아.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은 있는 집 자식들이니까 이게 강도를 했던 이유는 뭔가 다른 이유였던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이첨이 어떻게 만들려면은 그 돈은 역적 모의를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데 쿠데타 자금. 그 쿠데타 자금을 얘네들이 앞서서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잡힌 거다. 아,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박응서라고 하는 인물이 이거를 이이첨하고 짜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네. 술술 불어버립니다. 아, 박응서는 칠서 중 한 명이에요. 칠서 중 한 명인데 근데 다 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폴리 바게닝을 한 거죠. 나 이거 해주면 풀어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박응서는 풀려납니다. 아, 그래서 도망간 한 명 빼고 나머지 5명은 능지처사를 야. 당하게 되는 네.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네. 이제 당연히 역모로 이들이 처벌을 받으니까 이들이 이제 역모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임모광우의 아들이었던 영창대군을 옹립해서 그리고 그거를 주장한 게 누구냐? 영창대군이 스스로 옹립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임모광우의 친정 아빠였던 김재남이다. 그래서 김재남과 영창대군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 아, 그렇게까지 돼요? 네. 엄청 큰 사건이네. 엄청 큰 사건으로 이게 오. 비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박응서가 진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임모광우도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네. 광해군이 굉장히 바랐던 일이기도 하잖아요. 어. 자신의 왕위를 계속 노리는 인물이 그렇죠. 사실은 영창이었으니까. 좀 냄새 나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때 근데 문제는 가장 친했던 인물이 이런 그 서양갑 아까 바로 나왔던 네, 서양갑이랑 칠서들. 예. 칠서랑 친했던 게 허균인데 허균의 이름이 안 나와요.
아니, 조서에는 허균이 안 나와요. 조사에 안 나와요. 네. 그러면은 만약 여기 연루가 됐으면 허균도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다 능지처사 당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풀려나진 않았는데 문제는 이 중에 심우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이 심우영이 이식하고 친해요. 네, 아까 이식은 그 기록 쓴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 이식이라는 그 허균의 제자였지만 허균과 당을 달리했던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나중에 심우영 집을 뒤졌는데 네. 여기서 편지 3통이 나온 거예요.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했는데. 허균의 편지? 아니 그 이식의 편지. 이식과의 편지. 그러니까 이식은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허균은 아마 이이참이 뒤를 봐준 것 같고 네. 이식은 이제 스스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허균하고 관련 없다. 그리고 서양관 무리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 기록을 작성을 한 겁니다. 아까 그럼 읽어주신 그 기록이 이식이 허균이랑 선 긋는 기록이에요? 선 긋는 기록이에요. 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 수호전, 홍길동전 이런 불운서적 읽으면서 쓰고 읽으면서 일찍이 나는 그들이 선비가 아닌 줄 알았다. 그들하고 어울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우연히 같이 그 부임지에 갔었을 뿐이고 초대하는데 안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난 그들을 선비로 알지 않았고 그들은 일찍이 내가 불운한 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심우영을 포함한 칠수하고도 나는 관계가 없고 허균하고 나를 묶으려고 하는데 묶지 마라. 네. 라는 뉘앙스가 이 책에 강하게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내용들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우리가 아까 허균이 이제 문초를 당해서 죽을 때 약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반대편에 있었던 기준격이라는 사람이 모함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모함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준격의 아버지인 기자헌조차도 아니 구형을 하고 처벌을 하는 게 어디 있어? 구형을 했으면 선고를 해야지. 선고문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절차가 결심공판하고 나서 구형을 하고 그다음에 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선고 없이 얘는 사형이야 그러고 바로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건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날치기. 얘기를 했으니까 예. 빨리 죽여버렸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허균이 어떤 의미에서 좀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때 홍길동전이 있었다면 네. 너 이런 책 썼지? 이 홍길동이 뭐하니 지금?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잖아. 넌 혁명가 아니야? 아, 그렇게 허균을 무조건 있었으면 그 올가 그렇죠. 맸을 텐데. 올가맬 수 있는 최고의 증거가 홍길동전이에요. 그런 기록이 없는 거죠. 그런 기록이 전혀 없죠. 그러면 그것은 허균이 홍길동전의 저자가 아닐 것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당대의 허균하고 홍길동의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상황을 보면 이식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이이참이 이 내용을 알았으면은 이거를 의금부에다가 툭 던졌을 거고 네. 의금부도 조사를 통해서 뭐야 허균이 이런 소설을 썼어? 그럼 보십시오. 네. 허균은 처음부터 역모를 생각하고 이 소설을 쓴 겁니다. 홍길동이 호부호양 못한다고 이게 불만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불만 세력은 없애야 됩니다. 아, 이식 이거 좀 수상한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결국은 여기에서 홍길동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면 당대 홍길동전은 무엇이며 그러면 이 시기 그렇다면은 이 홍길동전을 언급한 그 본령은 뭔지 이제 그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홍길동전이라는 어떤 그 책이 있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있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홍길동전이라는 책이 한번 이렇게 이 시기의 입에서 나왔으면 이게 대충 1620년 30년 그 즈음의 기록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네. 한 1660년 아니면 1700년쯤에 홍길동전에 대한 기록을 누군가가 찾아내야 될 텐데 네.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게 없다. 네, 그래서 네. 그 홍길동전과 관련해서 네. 그 한참 뒤에 비로소 이런 책을 허균이 썼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네. 등장을 하는데 한참 뒤에. 예. 네, 한 50년 지났어요. 네네네. 150년 뒤에 홍길동전을 허균이 썼다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다. 들은 적이 있다. 예. 이것도 신기하네. 이런 기록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바로 이제 그 해동 이적보라는 홍만선의 문집인데요. 이 문집은 홍만선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하니까 홍만선이 쓴 책이 아니라 이 책의 편찬 책임자였던 황윤석이 이 기록을 썼고 나중에 황윤석은 자신의 기록이었던 이재남고에도 이 기록을 쓰거든요. 네. 근데 여기 1768년에 이 해동 이적보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 이후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네. 여기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 전기에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있다. 조선 전기에 있다. 네. 정승 홍일동의 서재. 그러니까 그 서자 동생. 서자 동생으로 장성에 살았다. 제주와 기상을 자부하면서 국법에 구애되어 나아가지는 못했다. 네. 그러니까 국법이라는 건 서자니까 서울 근고에 의해서 관직에 나아가지는 못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막 여러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해외로 달아나 스스로
왕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기록이 전해진다. 율도국. 율도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는 허균이 지었다고 하지만 나는 그러니까 네. 황윤석의 기준으로 보면은 전하는 말은 믿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적어놓은 좀 거예요. 찝찝하게 끝나네. 또. 그래서 네. 이제 이 관련된 홍길동과 지금 홍일동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홍길동과 홍일동의 내용은 이제 찾아갈 수가 있어요. 네. 이제 홍일동이라는 사람은 있었던 사람인가요? 실존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홍일동은 그 1426년에 죽었던 홍상길의 아들로 파주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홍일동이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 그의 서자로서 동생 호보형을 서재. 했죠. 예. 예. 그러니까 홍길동이 형이라고 부르고 싶어했던 그렇죠. 그 인물이 이제 홍일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기록이 쭉 사라졌다가 갑자기 연산군 때 홍길동 기록이 막 등장을 해요. 연산군 때. 예, 1500년에 이제 홍길동이라는 도적이 막 여기저기서 그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아까 1426년에 그의 아버지 홍상길이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1500년이면 74살, 최소 74살? 보통은 이제 80대로 봐야 되는데 네. 이때 80대 도적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아까 그 동의 홍일동과 동생. 홍일동의 동생과 도적이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이 이제 홍길동의 동생이라면 그러면 7, 80대 노인이어야 말이 된다. 노인이어야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설이 분분한데 네. 이 홍길동은 그냥 홍길동의 이름을 빌려온 인물이고 네. 아니면은 둘이 다른 인물이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뭐 70, 80에 이렇게 뒤에서 조직을 지휘하지 않았을까. 근데 연산군 때 굉장히 큰 도둑이었기 때문에 10번 넘게 홍길동 때문에 홍길동으로 인해서 홍길동 때문에 충청도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때 이제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건 오히려 이제 연산군 때였으니까 아마 이 홍길동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허균도 알고 있었고 후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거다. 그렇다면은 허균은 홍길동 네. 전을 네. 지은 게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적지 않았을까? 만약에 지었다면 연산군 때. 허균이 지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허균은 실제로 그 홍길동 말고도 한문 소설로서 네. 영웅 설화 같은 이야기들을 몇 개의 소설을 짓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 홍길동도 약간 그 자신의 어떤 그 가상의 내용들을 덧붙여서 네. 소설처럼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한글 소설 홍길동전하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책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근데 아직 이 정도만 들어서는 허균이 홍길동전의 저자라는 확실한 물증이 안 나온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어쩌다 현대에 들어서 허균이 홍길동전의 저자다 이런 인식이 굳어지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 허균 홍길동전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소설 홍길동전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네네. 그런데 이제 1920년대 일본의 학자였던 다카시 토오루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 문학을 연구하면서 이제 쭉 평전을 씁니다. 그래서 조선 문학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쓰다가 허균에서 아까 그 이식의 택당집에 보면은 택당별집에 보면 홍길동전을 지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다가 앞에 이 사람이 뭘 붙이냐면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 전. 이때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 전에는 그냥 홍길동전이었다가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 이때 알려지게 되고 이게 재인용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네. 최초의 한글 소설의 저자는 홍길동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홍길동전에 장길산이 나오거든요. 실제 홍길동전에 장길산이 나와요. 한글 소설 안에 장길산이 나와요. 장길산은 훨씬 후대 인물이거든요. 세계관이 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 광해군 때 있지도 않았던 장길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왜 임꺽정도 넣지 왜? 막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예. 임꺽정은 들어가도 돼요. 명종 때 사람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짚어주시네. 네. 예.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저자는 일단 아닐 걸로 보여지지만 홍길동전이라는 책은 쓴 걸로 추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네. 학계에선 대체로 어떤 입장인가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이식이라는 인물이 물론 자기 변호를 위해서 그 택당별집에 그런 내용을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거짓말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짓말이 들어가면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오히려? 됩니다. 예. 그 시대에 되게 촘촘하게 문집들을 교차 검증을 하고 비판을 하거든요. 위증죄 걸리면 그렇죠. 끝이죠. 이 사람 예. 거짓말쟁이다 하면은 그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문단 어떤 그 학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이식은 홍길동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소설 홍길동전이 아닌 전기집, 그러니까 일종의 도둑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거나 네. 조금 더 나아간다면 한문 소설로서의 홍길동전을 썼는데 그걸 어느 누군가 18, 19세기에 한글로 번안을 해서 아,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대중들이 한글로 한글을 이렇다더라 익혔으니까. 저렇다더라 하면서 읽어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였거든요. 네. 야, 이만한 저본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그걸 번역해서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허균은 한글을 잘 쓰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의 저작에는 한글로 된 것이 거의 없어요. 아. 시 한두 편을 제외하고는. 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설로 이때 썼다라고 할 정도만큼 한글로 소설을 썼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학계에서는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은 것은 맞는데 한글 소설 홍길동전과 같은 지금의 책은 아닐 것이다. 가 대체적인 시간이니까. 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홍길동전의 저자는 그 지은이는 허균으로 허균으로 보는데 나오지만 그 홍길동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홍길동전이 아닌 그 다른 홍길동전이거나 아니면 네. 저본이 된 한문본이거나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반박하는 이론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부정할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보는 게 맞고 무엇보다도 이 홍길동전의 세계관이 네. 허균의 사상과 통한다. 사상과 통하고 뭐 세상을 바꾸려는 듯한 그런 의지. 모습. 그리고 서울이랑 어울렸다면서요. 서울이랑 아까. 어울렸다. 예,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내가 보기는 그렇다면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허균이 지은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허균의 혁명적인 정치 사상의 실제 모습이 뭔지 그 내용도 조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까? 허균은 혁명적인 정치 사상을 지향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왜 한숨을 어려워요. 어려워요. 애매해요 이것도. 이것도 반 정도는 맞는 것 같고 네. 반 정도는 조금 과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느껴지는데요. 네. 허균이 지은 정치와 관련된 그러니까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8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유재론,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자. 그다음에 이제 호민론, 굉장히 힘이 강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들 책에 나온 내용들을 여태까지는 보통 이제 백성의 힘을 긍정하고 또 서울철폐를 주장했던 선구자적 지식인이다. 이런 평가의 근거로 이제 허균을 평가하는 데 쓰였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재를 얻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적은 걸 보면은 일단 딱 그 문장을 읽어 보면은 대단한데라는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읽어 보면은 인재를 하늘이 태어나게 하면은 고귀한 집안의 태생이라 하여 풍부한 재능을 주지 않고 천출이라 하여 인색하게 주지만은 않는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인재가 적게 나는 것이 예전부터 걱정거리였으니 이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천출이라고 하더라도 천출도 재능이 있다. 재능이 있다면은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유재론의 굉장히 중요한 문장으로 인용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혁신적인데라고 봤는데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은 문제는 이 인재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소위 말하는 판서와 정승과 같은 굉장한 고위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균은 정치의 핵심은 정도전과 비슷하게 재상이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왕은 훌륭한 재상을 뽑기만 하면 됐는데 문제는 그 재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없고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굉장한 공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네. 허균은 유성령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허균이요. 예. 네. 그다음에 율곡이이도 동양이긴 하지만 뭐 한때 뭐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의 능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유성룡 같은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천한 사람이 누군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굴까요? 이게 평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허균이 자신이 자라면서 능력이 있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
그게 서얼인가요? 서얼인 거죠. 그러니까 양반 가문이긴 한 정도.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양반인데 왜 이 사람도 양반인데 양반이 아니라고 하느냐. 그 정도 선이다. 네, 그러니까 조선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서얼 근고법이라는 게 있어서 양반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첩의 자식이면은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면 이들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을 끌어안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서울 허통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아니 뭐 이제 부정하는 측이 좀 더 다수였지만 소수설로 서울도 관직에 써야 된다라는 설이 있어서 이게 허균이 유일하게 주장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나중에 이제 정조 때 서울호통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서울들을 이제 그 쓸 수 있도록 바뀌기는 합니다만은 조선시대 내내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위치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서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연결해서 허균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한 부분이 있지만 그 범위는 일반 평민까지는 서울 아닌 것 정도로?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주장은 기존에도 있었던 주장이고. 네. 예. 그러면 유죄로는 그렇고 호민로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호민노는 이제 힘이 있는 백성을 호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보면 약간 이제 이걸 혁명적인 분위기로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이제 그 문장을 보면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윗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는 그래 내 처지가 이렇지 그냥 나는 이대로 살래라고 하는 사람들을 항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세상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막 막걸리 들이마시면서 불평 불만을 얘기를 해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뭔 힘이 있겠어? 라고 하는 사람을 원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한이 있는 백성.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 병고가 있다면 내가 한번 뒤집어 들고 볼까? 일어나. 난 힘이 있잖아. 내가 말만 하면은 10명, 100명 끌어올 수 있어. 이런 사람을 그게 호민이라고 하는 호민이에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 호민이 두려운 존재인데 네. 호민이 움직이면 여태까지 구부리고 숙이고 있었던 항민, 원민도 같이 창을 든다는 겁니다. 호민이 앞장서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고개 숙이고 있던 항민, 그다음에 불만만 얘기했던 원민도 같이 일어난다. 같이 일어난다. 그게 좋다는 거예요? 뭐 나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긍부정의 내용이 없어요. 호민이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전체 내용들을 보면은 네. 이 호민이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존재인데 이런 호민은 어디에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다행히 우리 조선은 내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호민이 별로 없다. 다행스럽다. 그래요? 이런 표현이 그게 나옵니다. 허균의 입장이에요? 네, 허균의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이제 정치의 어떤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힘 있는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를 잘하라는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지만 호민론 자체가 백성의 능력을 인정을 하되 그 인정한 것이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교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기존의 성리학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약간 한쪽에 치우친 그러니까 제도와 법을 통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네. 당시 성리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은 건 맞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 일반 백성의 능력을 최대한 높이 사서 그런 호민 중에서 홍길동이 나오면 세상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시키기에는 이 논증이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러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길동전과 홍길동전의 저자로서 허균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이 고리는 오히려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도 우리가 허균이 신분제 타파를 원했다 이런 이미지를 갖는 데에는 이런 서울뿐만이 아니라 그 기생이죠. 매창이라고 하는 기생과의 일화도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허균이 언뜻 보면은 약간 자유연애를 주장한 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매창이란 기생이 그 글을 굉장히 잘 썼는데 글을 잘 썼어요. 허균이 그거를 막 책에 실어주고 막 책에 실어주고 파격적인 행보를 파격적인 보이지. 했고 네. 근데 또 매창은 좋아했던 유희경이라고 하는 천민 시인이 있었어요. 20몇 살이 더 많은. 매창이 좋아한 네. 삼각관계네. 삼각관계 한 사각 오각관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매창이 굉장히 문제가 뛰어나서 그 당시 사대부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부안에 있었던 그래서 개생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이 매창을 우연히 이제 부안 근처에 갔던 허균이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 매창이 이제 시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가까이 지내려고 했지만 유희경이 너무 가까운 걸 보고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네. 그리고 매창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조의하는 시를
쓸 정도였기 때문에 매창의 재능을 굉장히 높이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화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자기 누나였던 허난설원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샀던 부분들도 네. 있었고요. 네. 더 나아가서 나중에 그 탄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니 공자님께서는 예를 지키라고 했지만 하늘이 남자와 여자를 낼 때 서로 욕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욕정 있는 건 자연스러운 내가 그거 욕정 가졌다고 그거를 비판하면은 나는 하늘의 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데 뭐 이런 반박을 하면서 사대 부도를 뜨악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또 탄핵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언뜻 생각하면은 이제 그 모던보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자유보 있어요. 연애의 네, 느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던보이의 핵심은 모던걸의 존재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허균의 여러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상대방 여성의 주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자신이 기생을 가까이 하는 걸 뭐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 그 기생들의 처지나 여성들의 처지를 높이자라고 했던 주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분제 타파까지는 좀 너무 그렇죠. 좀 과한 해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 뭐 칠서의 난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홍길동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호민론이나 유재론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허균이 생각했던 세상은 양반 세상을 조금 더 넓히는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기도 하고요. 물론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은 네. 이제 제가 보는 부분들은 그런 것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서 허균을 좀 바라볼 때 좀 다양한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아직까지 허균에 대한 연구는 좀 진행형인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허균에 대한 사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간혹 이제 홍길동전 때문에 이제 허균을 약간 뭐 전업 작가, 전업 소설가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허균이 의외의 업적을 남긴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이 허균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게 진짜 자유분방하고 그 지식도 굉장히 여러 곳으로 펼쳐지는데 그것을 그냥 허투루 쓰지 않고 뭔가 기록과 내용으로 정리를 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면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그 맛 칼럼니스트 또는 음식 평론가가 아닐까. 최초의 맛 칼럼니스트 일을 하셨나요? 네,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맛칼럼니스트가 왜 조선시대에 안 나타나냐면 네. 맛을 탐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레시피가 좀 많이 전승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레시피가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제 그 있는 가문들이 그 며느리들께서 이제 만들어 놓은 레시피하고 궁중 레시피 외에는 네. 남지 않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보통 이제 뭐 어디 가서 맛이 좋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제 칼럼니스트 평론가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것에 대한 기록을 남긴 인물이 바로 허균이라는 점에서 한번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이제 허균이 이 그 맛과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책이 도문대작입니다. 네. 근데 도문대작이 이름 자체가 좀 독특해요. 무슨 뜻이죠? 도가 도살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어. 도살장 문을 바라보면서 대작 입을 크게 쩝쩝거린다. 저기 안창살, 예. 안심, 예. 뭐 등심, 그다음에 마장동이랑 잘 어울리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어떤 그 음식 재료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 같은 걸 보고 와 저거를 이렇게 조합하면은 어떤 맛이 날까 내가 저거 먹어봤는데 내가 먹어봤는데. 요 느낌으로 쓴 책이 도문대작인데요. 이 도문대작에는 이제 6개 그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밀가루로 만들거나 그 곡물을 분발로 만든 병이, 그다음에 죽이나 떡, 만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과실과 관련된 음식, 그다음에 비주는 날거나 달린다는 거니까 고기로 만드는 음식, 그다음에 해수 족지류는 바다에서 나는 생물, 그다음에 소체류는 채소가 중심인 음식 해서 모두 179가지의 음식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잘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익산 지역 함열 지역으로 귀향을 갑니다. 그러니까 귀향을 가면은 이제 보수 주인이 이렇게 지켜주고 음식을 주는데 그 음식이 정말 좀 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헐한 음식을 먹으니까 자기가 원래 이제 맛을 탐하기도 했거니와 예전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맛없는 음식을 하나 볼 때마다 사실은 내가 맛있는 음식, 강원도 갔을 때, 함경도 갔을 때, 경기도에서 이거를
익산 로컬 푸드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익산에 가서 내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맛있게 먹었던 걸 네. 추억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예. 야, 나 진짜 예전에 그 옆에 예.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주변에 몇 명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네, 네. 요즘 음식 힘드셔 그랬더니 내가 음식 얘기 한번 해볼까 이런 톤으로 지은 책인 거예요. 약간 좀 짠한 칼럼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도문대작 서문에 많은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이제 죄로 인해서 바닷가 유배를 오게 돼서 음식이 별로 좋지 않은데 밤새 그러니까 음식을 골라 먹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쵸. 배가 초록초록 고프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산의 진미를 실컷 먹고 질려서 먹지 않고 물리며 손도 대지 않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입에서 군침이 줄줄 흐르고 이게 대작이거든요. 아, 옛날이요. 왜냐면 여기 기록 보니까 거의 귀향지에서 줬던 음식은 상한 장어, 비린 생선, 쇠비름, 들미나리 이런 거를 드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켜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허균 선생님, 자 그럼 오늘 주제는 뭔가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먹었던 음식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아까 그 병이 지류 챕터에 있는 방풍죽에 대한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방풍죽은 이제 방풍나물로 만든 죽을 가리키는데요.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외가는 강릉으로 그 지역에는 방풍나물이 많이 난다. 2월이면 강릉 사람들은 이슬을 밟으며 새벽에 방풍에 처음 돋아난 새싹을 따서 햇빛을 가려준다. 곱게 찌은 쌀을 삶아서 죽을 만드는데 반쯤 익게 되면 따놓은 방풍을 넣고 끓어오르기를 기다려 차가운 자기 주발에 옮겨 담는다. 반쯤 식혀서 방풍죽을 먹으면 달콤한 향이 입안 가득해져서 사흘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니 진정 이 세상 상품의 최고의 음식이다. 아, 이제 여기까지 쓰면 이제 그냥 일반 음식 그렇죠, 칼럼이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그 뒤 평안도 수안군에 있을 때 어. 방풍죽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강릉의 방풍죽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황해도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강릉 방풍죽 내 옛날에 진짜 맛있게 먹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허균은 어느 음식을 하면은 그거를 여러 지역 거를 같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제일 맛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약간 좀 흑백 요리사 감성이 아니고 저기 TV 있는 사랑을 싣고 약간 재현하는 부분 그 회상씬 같아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좀 같고요. 슬픕니다. 네, 또 흑백 요리사에 약간 그 어떤 의도로 만들었죠? 뭐 이런 느낌도 조금은 있는 것 들어가긴 같습니다. 들어가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음식의 그 레시피를 소개한다기보다는 그 음식의 맛 그리고 이제 소개 방식을 하는데 가능하면은 화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했습니다. 역시 허균도 사대부이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음식을 탐한다라는 비판을 피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네.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특이한 음식보다는 일반적인 음식을 음. 소개했다는 것도 이 도문대작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건 다른 사람들은 아주 일부분이거나 한참 뒤에 나타나는 것들을 좀 앞서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눈이 뜨인 지식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곽시식 작가가 아이스크림 편 할 때도 도문대작의 이제 뭐 빙수였나 뭐 레시피 소개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허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우리가 역사 인물을 만나게 되는 거는 보통 동화책이나 이제 교과서에서 만나게 되는데 단편적인 어떤 몇 개의 사건 또는 평가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그의 삶은 다방면으로 여러 부분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또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인상이 그대로 가는 인물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거나 조금 더 복잡한 내력을 가진 인물들도 많고요. 네. 더 나아가서 그 평가를 가지게 된 배경도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네. 무엇보다도 뭐 착하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인물은 이제 그 다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착하다라고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나쁜 내용이 나오면은 일부러 외면하게 됩니다. 근데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좋은 의견들이 등장을 하면은 그것도 외면하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 역사 인물을 제대로 보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이 사람은 이런 것도 했네, 이런 것도 했네, 이런 것도 했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인물상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역사의 인물에 대한 생각은 우리 주변과 동일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젊었을 때 모습과 그다음에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이 다르고 또 친구들하고 있을 때와 또 공적인 영역에서 있을 때 모습이 다르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쉽게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허균 역시도 앞으로 이제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될 복잡한 인물,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내력의 일부를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참 특별한 인물로 느껴지는 사상가이자 혁신가이자 뭐 때로는 맛칼럼니스트였던 허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